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는 적금에 최고 연 7%대 금리를 주는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정기예금 금리도 연 3%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적금금리가 연 2% 중반에서 연 4% 중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적금의 만기를 1년 이상 길게 가져가지 말고 그 이하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더 많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금리가 최대 1억 8천만 원에서 이자율이 13%, 최대 대출 금액이 1억 8천만 원, 여기에 금리가 13%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1억 원만 대출을 해도 연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와 대출 관리 계획 잘 세워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또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끌족보다는 짠테크족이 좀 더 뜨는 시기가 올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금리 정책의 엇갈린 흐름 속에서 조심스러운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이 두 가지 변수, 이 두 가지 수치도 역시 분기점에 놓여 있어서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느 쪽으로 좀 더 이어질지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시장 이해하는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의 원년 주목 포인트는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주변에 오늘 영끌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배정 결과가 네,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다 영끌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안 돼도 이제 어제가 화요일, 수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금요일에 다시 환불이 되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예상되는 어떤 수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상승에 대해서 지금 예측이 가능하다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답답한 시장에서 좀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좀 상승이 나와서 이제 좀 꼭 수익을 좀 보시고, 네. 이제 수익 보시면 주식시장 떠나지 마시고 네. 다른 이제 좀 싸진 상장주를 좀 사셔서 네. 좀 주식시장의 어떤 선순환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봅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묶이고 싶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 IPO 계속 있을 텐데 네. 한번 공모주로 좀 재미 보신 분들은 그쪽을 또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50% 따상, LG 에너지 솔루션 따상입니까? 아닙니까? 따상을 가면 지금 시가총액이 70조에서 거의 180조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바로 단숨에 이제 2위가 되는 거죠. 코스피 시총 2위가 되는 건데, 지금 증권사들의 지금 이제 목표 주가 혹은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시가총액 한 100조 정도,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한 42에서 43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따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확실히 이제 주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관련 섹터는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날 당일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초반에 아무래도 불이 붙고 좀 기대가 많을 때 잘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길래 정말 이렇게들 난리일까? 그렇습니다. 친환경입니다. 배터리 셀 기업이고요. 탄소 중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대장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LG 화학 주주분들은 좀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탄소 중립 얘기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일단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이라든지 기업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좀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좀 배출이 됐을 때 그 배출된 양만큼 좀 흡수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없앤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산화탄소 관련돼서 탄소 중립을 좀 실행하는 방안이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상응하는 뭐 숲을 조성을 한다던가 뭐 산소를 공급하던 어떤 이런 좀 대체제를 써서 좀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좀 부각을 시키는 부분이 있죠.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탄소 제로를 좀 실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유럽에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돈으로 환산을 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끔 하는 어떤 이제 어떤 경제 시장을 좀 구성하는 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구매하기 위해 어떤 지불한 돈 같은 경우는 뭐 산림을 조성하는 어떤 다시 한번 또 1번으로 가는 거죠. 조성하는 데 쓰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볼 때는 환원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방안이 상당히 좀 실질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의 정의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까지 큰 가지들을 알아봤는데요.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그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네.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 탄소를 덜 내뿜고 그리고 이렇게 배출했던 것을 다시 흡수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한 뭐 앞으로 비용들, 투자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협약들이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의 규제가 될 거고요. 그와 관련한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좀 분류해 볼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후 쪽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뭐 폭염이라든지 혹한 폭우 관련된 이제 뿐만 아니라 뭐 대기 오염, 해수면 상승 같은 이런 좀 기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산업 발전이라든지 경제의 성장이 좀 고도화되면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좀 많이 가속화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상당히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기후의 정의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억제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국가나 그 사회 혹은 그 산업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온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온실가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 이제 녹색 성장의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통적인 산업 체계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적인 전환이 좀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면서 한국의 지금 하늘이 상당히 깨끗해졌던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좀 제 희망으로는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또 대기는 다시 몸살을 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20년에 선언을 했죠.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좀 선언을 했고,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 산업 분야에서 지금 탄소 배출에 좀 감소가 좀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건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한 5% 정도 증가를 하면서 뭐 한 5억 톤 정도가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조업 배출량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녹색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국내 같은 경우도 녹색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산업들을 이제 녹색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좀 노력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2020년에 지금 3,300억 정도에서 작년에 한 5,800억까지 그래도 예산이 한 50% 정도 좀 상승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관련된 이제 뭐 국가라든지 나라를 좀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정 지역의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들, 최근에 뭐 전기차 이차전 관련된 부분 상당히 드라이브가 세게 걸리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리고 있습니다. 뭐 EU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이제 외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유니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가 간에도 약간의 좀 차별성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은 좀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관련주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뭐 관련돼서 좀 설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휴캠스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저장 시설 설치를 좀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좀 약간 곽강을 받았던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탄소 포집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3개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관심주를 넣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U에서 얼마 전에 1월에 원자력과 LNG를 친환경 발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그 결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이들 두 발전 산업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이걸 좀 더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 장치들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어떤 탄소를 이미 나와 있는 탄소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의 수요는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는 계속 시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뭐 탄소 중립, 곧바로 뭐 친환경, 신재생으로 바로 가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밟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탄소 포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예, 일단은 탄소를 어떻게 지금 포집하느냐가 일단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산화탄소 포집, 뭐 활용, 저장 기술을 좀 총칭하는 용어가 이제 탄소 포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온실가스의 좀 일종이죠. 지금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라든지 원료를 생산하는 오히려 좀 포지티브 쪽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화석 원료를 좀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좀 포집하고 저장하는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좀 그런 부분까지는 그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확장된 의미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좀 단기간에 개발이 되고 좀 상용화 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탄소 포집을 통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을 좀 막으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좀 일석이조의 좀 기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그 사이에 좀 빠르게 발전하는 게 상당히 좋은 그림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했을 때 40% 감축을 하고 2050년에는 이제 순 배출량 제로의 지금 목표를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르게 포집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좀 투자라든지 집중도가 좀 관심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정부가 R&D 규모를 좀 봤을 때 지난 10년간 연평균 한 460억 정도의 좀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2023년부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좀 이제 예산을 투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2배 이상의 지금 R&D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2025년 정도부터는 이제 연간 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좀 저장해 두었다가 향후 30년간 1,2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게 목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뭐 이산화탄소 저장 보관을 넘어서 이제 산업 원료라든지 제품으로 좀 활용을 하는 좀 이런 기술에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R&D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탄소 포집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포집 관련주로 보시는 종목은 유니드 말고, 유니드도 탄소 포집에 중요한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말고도 또 있을까요? 지금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은데,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좀 싶은데, 그 2025년 동해가스전 활용한 탄소 포집 실증 모델 개발에 좀 참여할 예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좀 전환해서 고성능성의 이제 플라스틱, 이산화탄소의 화합물을 좀 생산하는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이 전략을 짜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본연
화학의 어떤 회사로서 탈바꿈할 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 기술을 좀 개발한 쪽에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같이 한번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유럽 같은 경우도 EU 집행위에서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라고 네. 발표했습니다.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지난해에 또 이슈가 됐었는데 도입 시기는 2026년으로 일단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따라서 조만간 이런 탄소 포집을 위한 그런 투자, 수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면서 실적과 주가 추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친환경으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풍력 같은 경우도 올 여름에도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영국에서 풍력 발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기세가 확 올라가는 네. 예, 그런 현상들도 봤었고, 천연가스도 최근에 또 수요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을 줬는데, 이게 친환경 정책의 역설이라고 해서 그린플레이션으로 또 지난해 하반기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린플레이션의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플러스 또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도 약간 그런 네. 측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이런 거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는 좀 역설적인 맞아요. 상황. 이게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네.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에 네. 물가 상승을 이제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이제 그린플레이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규제를 하게 되면 필수 원자재 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생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뭐 아연, 알루미늄 같은 이제 산업금속이라든지 맞아요. 화석 연료의 공급은 좀 급감하는 반면에 또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는 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으로 가는 길은 좀 아직까지는 멀고 험하다. 험난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지난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좀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패널에 주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경우에도 지금 폭등하는 좀 수요를 지금 어떻게 보면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력난으로 인해서 그 석탄의 부족으로 해서 전력난의 뭐 공급에도 위축되고 가격이 폭등하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원자재 공급의 병목 현상, 거기에 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네. 과연 이제 이 친환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비용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IMF가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 친환경 경제로의 어떤 전환에 필요한 금속 수요가 향후 수십 년간 3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이제 펼치려면 탄소 네. 배출이 좀 불가피한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철 등의 어떤 금속 원자재 생산이 제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친환경 발전 생산이 좀 늘어나면서 금속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각국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에 상당히 좀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반대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좀 부딪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카드를 다시 어떻게 보면 만지작거리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또 역설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넘어야 또 경제 회복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좀 높아지고 또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한테 좀 전가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물가가 더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이러한 위기를 좀 넘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제 친환경 정책을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좀 명제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어떤 자세인 것 같은데 코로나19의 어떤 발생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다 함께 좀 같이 넘어가야 되는 어떤 명제로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린플레이션의 문제를 바로 해결한다기보다 어떤 대안을 찾는다기보다 이거를 일단은 좀 먼저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감내가 필요하다고요. 결국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비용, 대가를 네. 좀 지불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네. 인식을 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지금 신재생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 시간 동안의 어떤 기회비용은 분명히 지불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게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래라는 부분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그 비용을 내면서 얼만큼 기간을 줄이면서 그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술이 개발되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초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한 기술 발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원자재를 생산하는 가공하는 데 있어서도 좀 친환경적인 혁신이 있어야 네. 이런 것들이 좀 공급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은 진짜 뭐 많은 생산과 많은 성장을 위해서 쭉 달려왔다면 이제 전 세계가 많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탐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만을 위해서 막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구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 관련주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일단은 원자재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네. 대표적인 게 뭐 S-오일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관련돼서 유럽 천연가스가 좀 강세가 있고 또 뭐 석탄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석탄 수출이 좀 되면 석탄의 강세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석유 정유 쪽에서 봤을 때는 S-오일이 제가 볼 때는 탑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구리가 좀 재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탄소 중립을 시대를 좀 들어서면서 결국 구리의 좀 신규 수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연과 관련돼서 아연이라든지 철 관련된 쪽에서 지금 가격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원자재 관련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를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주 기업들의 실적 주목해 주시고요. 고려아연, S-오일, 풍산 꼽아주셨는데요. 네. 수소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그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소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수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서는 어떤 점이 눈에 띄시나요? 일단 이 수소도 참 신재생 에너지에 어떤 속해 있는 부분도 있고 탄소 중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참 아직까지 현실화되는 게 쉽지 않은 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산업과 시장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수소가 이제 기존에도 화석연료를 좀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 체계가 완전히 이제 수소로 변경되는 이런 좀 수소 경제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각국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소의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뭐 수소 생산이라든지 저장, 운송, 활용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경제성을 얼마나 충족을 하느냐 이게 좀 상당히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급하는 부분들 수요에 대한 측면들이 좀 모두 다 중요하다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공급 관련돼서는 이제 장치 산업이라든지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수소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EU 같은 이제 선진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수소 상용화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프로젝트라든지 투자 규모가 한 5천억 달러에 좀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2050년까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뭐 넉넉 잡고 한 30년 정도가 좀 남았는데 수소가 전 세계 에너지의 약 20%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수소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 2050을 좀 그 얘기를 했고 거기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좀 발표를 했는데 수소 경제에 관련된 이제 기본 계획에는 대량의 수소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소 항만, 뭐 배관망, 수소 충전소를 좀 확대하고 인프라를 좀 구축하겠다는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소를 발전하고 모빌리티 산업 분야로서 좀 활용하는 수소의 좀 활용 방안도 좀 담겨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아직까지는 국회 통과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1월에 지금 어떻게 보면 초에 좀 통과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좀 지연이 됐죠. 그래서 상반기 내에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좀 의무부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넘길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상반기는 좀 힘들고 하반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선거라는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가 있죠. 3월에 있고 6월에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반기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의 그 계획을 2060년까지 도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수소 에너지 원의 비중 20% 가는 게 2060년, 2050년. 2050년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수소 경제가 2050년에는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서 수소라는 에너지원 자체가 5분의 1까지로 늘어날 수 네. 있다. 그 잠재력을 봐주셨는데요. 뭐 절차는 필요합니다만 그게 기대에 그칠지 아니면 진짜 현실화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수소 경제 관련한 관련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작년에 상당히 좀 큰 시세가 나왔던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봤을 때 뭐 한국수소공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 및 신사업 관련돼서 좀 인프라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해서 수소 공급이라든지 수소 충전소 관련된 구축에 대한 전략에 상당히 깊이 관여가 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두산 퓨얼셀은 제가 볼 땐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 상당히 좀 탑픽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차량 핵심이죠. 탄소 섬유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좀 탑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뭐 현대차, 포스코, SK가스 같은 사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 수소의 모멘텀이 조금 지연되는 어떤 그러한 악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들이 살짝 조금 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긴 호흡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두산 퓨얼셀, 그리고 효성첨단소재까지 수소 관련주. 최근 3개월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섹터 가운데 꼽히는 것도 또 수소이기도 한데요. 이들 종목군들 어떤 재료를 만나야 좀 반등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고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함께 보시죠. 4차 산업혁명 대표 키워드 4가지 전망 및 수혜주는. 네, 오늘 이렇게 탄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쭉 네. 정리하면서 관련주를 꼽아주시는데요. 마지막, 뭐 다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이시죠? 탑픽은 따로 뭐 이게 제일 좋다. 이런 거 나중에 주실 건가요, 끝에? 뭐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찍어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종목도 더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AI 기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시각을 연초에 많은 뭐 기획 기사나 보도를 통해서 보셨고 들으셨을 텐데요.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볼까요? 예, 일단 이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볼 때 CES 2022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AI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좀 시작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머닝 러싱이라든지 뭐 딥러닝 같은 어떤 이런 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꿈을 좀 실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좀 활용하는 좀 산업계가 좀 넓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을 지금 상당히 더욱 가속화시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방대한 양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스스로 좀 처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핵심 기술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연산하고 어떻게 보면 계산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도출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좀 많은 지금 쓰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뭐 회계, 뭐 행정 업무에선 대부분 지금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주행, 뭐 웨어러블, 메타버스, IoT, 네. 로봇 관련된 쪽에서도 네. 대부분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에 좀 뛰어들면서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한 38%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2025년에는 한 1,800억 정도 달러로 규모가 형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 좀 절대적인 것 같아요. 미국, 중국이 좀 절대적으로 좀 근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빅데이터를 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인공지능 시장이 2018년에 한 1조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정도 봤을 때 한 10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한 7년 사이에 제가 볼 때 10배 이상의 좀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5년에 10조.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 1조였으니까 한 10배 성장을 확실히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뭐 메타버스, 뭐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제 말로만 하던 어떤 AI,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면서 관련된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사이에 10배 성장,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장기적인 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산업에서 이 AI 기술이 필요하고 AI 기술에 투자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제는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CES 2022에서 이러한 AI에 대한 중요도가 확연하게 부각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요. AI 관련주는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 종목은 그냥 관심주로만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있고요. 아, 카카오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또 어두운 표정을. 네, 카카오가 사실은 이제 네이버에 의해서 두 번째로 초거대 AI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AI는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AI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게 마인지랩.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지금 신한은행에 지금 디지털 데스크를 좀 공급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은행, 회계 쪽에 좀 상당히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마인지랩이 좀 어느 정도 마인지랩이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으로 엮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셀버스 AI 같은 경우도 지금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인공지능을 가진 이제 딥러닝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AI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터닝 어라운드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달에 일정 차원에서 이벤트적인 게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테마로 형성되면서 시장에서 잘 반응했던 게 로봇이었습니다. 그만큼 핫 키워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 산업의 전망 알아볼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은 이제 좀 키워드가 됐던 게 이제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진출이 살짝 이제 좀 시초가 되면서 네. CS 2022까지 확실히 좀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결국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 기술을 좀 탑재를 하겠죠.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제어를 하는 이 기계 장치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CS 2022에서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좀 로봇 전쟁을 약간 했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크게 세 업체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삼성봇 I라고 하죠. AI 아바타, 뭐 삼성봇 핸디 같은 이제 좀 기술을 좀 선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된 쪽의 사업에 이제 좀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첨단 로보틱스 기술을 좀 도입해서 신개념 모바일 플랫폼 모베드를 좀 선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로봇을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자율주행하고 좀 엮이면서
좀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런 좀 일상 속에 좀 녹여든 어떤 로봇에 대한 부분을 좀 기술 선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스마트 팜에 적용될 수 있는 사과를 수확하는 좀 로봇을 선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의 좀 구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기업들의 로봇 시장 진출은 로봇 시장이 좀 커져가고 있음을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세계 로봇 시장 같은 경우 2020년에 277억 정도 됐었는데요. 달러 됐었는데 2026년, 그러니까 6년 후 이제 741억 달러로 연평균 한 18%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로봇 시장도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커지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 회사 중에 현대그룹이 사실 로봇 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1조 원의 규모로 인수를 했고 지금 로봇 관련된 기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산도 가려져 있었지만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CS202에서 네, 맞습니다. 그 기업명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관련주, 로봇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좀 로봇 같은 경우는 좀 큰 종목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현대차도 당연히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LG전자도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좀 상당히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 2세대 클로이 가이드봇을 좀 출시를 하면서 서비스형 로봇을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는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 종목도 좀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T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의료 재활 분야랑 좀 약간 섞이면서 종합 로봇 관련된 회사로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4가지 키워드 가운데 세 번째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주변에서도 뭐 SNS나 주변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구간별로 자율주행으로 해서 운전해서 네. 갔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결국에 완전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현황은 어떨까요? 일단 자율주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좀 나누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5단계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모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개입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봤을 때 약간 3단계까지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자는 일정 부분을 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약간 조건부 자율주행이 지금까지는 좀 이제 대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4단계, 5단계가 확실히 좀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그 단계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단계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까지도 좀 대처가 가능해지는 상황. 특히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운전을 좀 전적으로 담당하지만 언제든지 운전자가 시스템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단계가 4단계고요. 5단계는 그냥 이제 인간은 탑승만 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의 역사는 좀 생각보다 깁니다. 길고 다양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산업군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 산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좀 녹여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년간 40억 달러 예산을 좀 지원하기로 했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 완전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좀 목표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독일 정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차량에 탑재하는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나오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테슬라, BMW, 현대차 같은 회사들도 올해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좀 최근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미래 자동차의 최종 형태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테마성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산업군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이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2027년까지 예.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고 지금 상용화했습니다. 네. 네, 뭐
드론 택시도 뜨겠다고 하니까 자율주행도 5년 네. 안에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계획대로 잘 돼야죠. 잘 돼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또 움직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산업으로 이제 인식하려는 단계에 들어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주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가장 핫했던 종목이 이제 LG 이노텍이 최근에 상당히 좀 핫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자율주행 핵심인 어떤 광학 부품이나 통신 부품을 좀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가장 이제 관련주는 뭐 현대 쪽이 아닐까 싶어요. 현대 모비스, 이제 자율주행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좀 제조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있었지만 만도 같은 경우도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좀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기업 그룹사 관련 주식들 자율주행 관련주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만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바로 우주인데요.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뭐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우주, 항공, 방산주까지 좀 범위를 넓히자면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를 또 쭉 보여오는 모습도 눈에 네. 띕니다. 이 우주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 산업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우주 여행까지는 확실히 좀 산업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지금 얘기가 좀 많았었죠. 지금 작년 7월 11일, 뭐 20일 이제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이 좀 민간 우주 여행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심을 끌었고요. 사실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상업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뭐 AI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런 산업화 관련,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이 좀 총동원되는 어떻게 보면 집합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CS2022에서도 우주 산업과 관련된 테크 기업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 비행선을 제작하는 시에라 스페이스 같은 회사도 지금 이제 참여를 하면서 우주 무중력 체험을 좀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좀 다양한 지역에서 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위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개수가 뭐 2,0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이제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 탐사 드론, 뭐 로켓 재활용, 뭐 연료 저장 같은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조금 명함을 내밀지는 못하는, 현재는 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곧 이런 좀 본격적인 전쟁에 끼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주 관련된 쪽에 대한 사업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항공 관련주 가운데서도 종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압축을 해주시겠네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항공 우주가 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항공기 좀 부품이라든지 원제품을 좀 제품을 하고 있고, 지금 인공위성 관련돼서 지금 이제 기술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또 우주 산업 관련돼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제 한화그룹이죠.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UAM 전기 추진 시스템 핵심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인텔리안 테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안테나 쪽에서 좀 확실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이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실패했었던 누리호의 발사 2차 발사 일정이 2월 중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여러 일정들이 또 국내에 우주 항공 관련해서 있습니다. 관련주 3가지 꼽아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심화론이었습니다. 친환경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각각의 키워드들 쭉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수소보다 배터리 사업 성공 지원이나 좀 전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황금정희님께서 글을 올려주기도 하셨는데요. 배터리주를 더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 나타나는 구간이고요. 코스닥은 2%까지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입니다. 오후장 마무리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